초대받은 김상규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경기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글로벌 지역 연구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전략정보학과에서 이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남대엽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또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이라서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데 1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는 한 3시간가량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퀴즈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우선 왜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갈등 발생 기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그 갈등의 원인을 지경학, 기정학, 지정학적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선은 사실은 좀 이거 먼저 좀 보시죠. 네. 이게 플레이가 되나요? 플레이를 어떻게 시키죠? 동영상 플레이? 들어가 있나요? 네, 동영상이 네.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요것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내용이 중국 하면 중국 짝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중국에서 짝퉁이 저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왜 중국에서 이렇게 짝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자, 네. 공장이 많아서. 네. 다른 말로 하면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질문에 답해 주신 분께 제가 이따가 교수님 통해서 선물 드릴 겁니다. 네. 또 왜 가능할까요? 중국에서. 규제가 별로 심하지 않아.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아직 그런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네. 또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자는 취지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생산해야 되니까. 또 네. 공권력이 규제가 별로 없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 공권력 규제. 네. 한국의 생산 설비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의 생산
설비가 있어서 그쵸?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싼 노동력과 임금 때문에 갔으니까 그것도 네. 인구는 많은데 소득 수준이 별로 안 높아서 좀 가짜 제품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약간 맥락이 다르긴 한데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그쵸? 네. 네. 중국의 특허 그게 세 개나 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되어 있어도 중국에서는 안 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약간 특허의 문제. 네, 한 대부분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기술력.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선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력, 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고 그걸 또 생산해서 판매하고 계속 그런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요것도 좀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중국 4대 발명품이 뭘까요? 아까 막 돌리면서 나오긴 했는데 네. 요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답해 주셔도 됩니다. 나침반, 네. 화약, 네. 기술. 네. 다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죠. 네.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짝퉁을 만들어내는 중국이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자신들이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라는 자부심이 우선 있고 지금 그 자부심이 현재 과학기술과도 연결이 돼서 미국과 그런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은 왜 싸울까? 결국엔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세력전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력전이라는 건 기존의 강대국, 거기에 대항하는 강대국.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가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저지하고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게 할 때 그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뒤따라가는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는 결국은 지배권 갖고 있고, 네, 이런 지배권 장악의 성향이 있고 국제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부와 산업 능력, 인구, 이런 정부 효율성, 산업 증강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보면 부와 산업 능력, 인구나 정부 효율성,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추동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 증강, 이 모든 요소가 케네스 오겐스키가 말한 세력 전위 이론에 딱 걸맞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성장 단계에 있고 성숙한 단계로 되어 있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테네 부상 그리고 스파르타, 여러분들 뭐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나온 영화긴 한데 그때 당시에 아테네 부상 그리고 스파르타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펠레포네스 전쟁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16번의 세력 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을 빼고는 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잠재적인 갈등, 감지한 갈등, 지각한 갈등, 명시적 갈등, 갈등 여파, 이 순서대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잠재적인 걸 넘어서서 감지, 지각, 명시적으로 무역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게 갈등 여파가 주변국들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치열한 갈등 상황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의 갈등 순환 구조를 보면 우선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는 지경학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넘어서서 과학기술적인 차원, 기정학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가치나 규범, 인식이라는
국제 질서 안에서 미국이 기존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역을 중국이 아예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정학, 직영학, 기정학 그리고 가치 규범, 인식 갈등이 계속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합 지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우선 그럼 지경학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트럼프하고 테슬라 회장이 만나서 지금 자기 자동차 전기차 사준 그런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요게 뭘까요? 그냥 요거 딱 사진 한 장만 보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되게 핵심적인 광물 자원의 광산입니다. 네, 히토류 광산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히토류, 제일 중요한 히토류인데, 히토류는 중국이 생산의 90% 갖고 있고, 이 전기차, 앞서 보여드린 전기차 핵심 재료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1, 2위 전체적인 60%를 갖고 있고, 중국 점유율이 63%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테슬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려고 해도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자원, 히토류라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초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게 느긋해요. 왜? 히토류를 가지고 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1000대 이상의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히토류가 사용되고, 이런 뭐 니켈, 구리, 흑연, 강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45,000톤 광석을 채굴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에도 사실은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호주도 있고 다 있지만 선진국들은 히토류를 생산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급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공급망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 시기는 초연결 사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전에 태국에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홍수가 일어났는데 전 세계 컴퓨터 가격이 막 올랐어요. 아니, 태국에 홍수가 일어난 것과 컴퓨터 가격은 무슨 상관이 있지? 태국에 컴퓨터 생산 라인이 있어갖고 거기가 스톱이 되면서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곡물 가격이 막 오르고 원유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게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그런 위기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초연결 사회가 돼 있고, 이게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 영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경, 기후, 에너지, 자원 이런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전 세계 공급망 시스템 중에서 자신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일상순환 전략을 제시를 했고, 그게 국내에서는 국내 내순환, 국제시장에서는 외순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급망 전략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과 글로벌 회사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영역에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영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 전공자이신 거죠? 아닌가요?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대1로 전략.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육상으로서의 이런 라인, 해상으로서의 이런 라인들이
1대1로라는 전략을 통해서 경제나 보건 환경, 디지털 영역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전략을 중국 국가 대전략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이 공급망이 중국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그리고 자원, 환경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공급망 안보 인식을 국가 전략 안에서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국 없이 1년 살기라는 거를 2003년도에 이 작가가 사라 보기론이라는 작가가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도 못 살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도 못 산 내용을 책으로 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옷, 핸드폰, 뭐 PC, 태블릿 등등 다 보면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계속 틱톡이니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이니 이런 것들에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안 들어오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사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역시도 계속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공급망에 대해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체품을 개발하고 재용을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불가능하다. 스탑시키는 게. 계속 이런 제품 가격도 50%나 오르고 스마트폰도 20%나 오를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 때문에 일본 경제나 일본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지경학적 리스크가 특정 국가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니까 이거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 판매하는 국채를 중국이 사주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또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매입하면 채권값이 상승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미국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가 점점 줄어들잖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가 아니라 문제는 중국이 갖고 있는 공급망이야.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 자, 중국의 공급망은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수입 취약성이 한국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주력 생산품이나 장비, 원자재가 여러분 소부장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해외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어떤 지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가 몇몇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권력을 장악하는 수출 권력을 이미 중국이 갖고 있다. 중국은 1위, 한국은 11위. 그래서 뭐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여러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그런 인식 기제부터 시작해서 현상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 경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국 수출 대상국 가장 큰 나라 비중.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그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U가 10%, 일본이 4.3%에 비해서 중국은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액도 가장 큰 22.1%를 차지하고 있죠. 미국이 11.4%, EU가 10% 정도, 그리고 일본이 8%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인 어떤 협력이나 관계를 때려야 뗄 수 없는데, 자꾸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만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위기 극복 못한 중국 경제 내년도 어렵다. 중국 1위 부동산 업계 디폴트 위기다. 연쇄부도 계속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나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부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런가? 위기는 위기죠. 아까 제가 남대엽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말했지만 중국의 경제가 위기가 있을 수 있죠. 모든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국가만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만이 위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위기면 중국이 지금 소위 말해서 망해야 되는데 망할 수 없죠. 망하지 않죠.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한 5% 성장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 세계 국가에서 연 5% 성장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주춧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자꾸 중국 경제는 망할 거야, 중국이 우리한테 위협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근 30년 가까이를 10%부터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 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도 중국의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우리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중국 위기론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장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3중전에서도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표가 지금 막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중 양국, 아까 불가분한 경제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최근에 3월 23일에서 25일날 중국 발전 고위 포럼이라는 걸 중국에서 했어요. 거기에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글로벌 CEO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회장도 가고, 광러종 SK 하이닉스, 킴쿡, 애플 CEO 다 갔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여전히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이때가 한창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던 시기인데, 미국에 있는 유력한 회사의 CEO들이 다 중국을 찾아갔어요. 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은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야 되니까. 기업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중국과 갈등 관계만 양상해내니까 기업 CEO들이 직접 가서 중국과 협력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정찰풍선 미국에 띄웠다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를 가져다가 이 격추를 시켰어요. 그럼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아예 전투기가 출격해갖고 저 풍선을 막 터트릴 만큼. 근데도 그때 양국의 그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말고 정말 그 이면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때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과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확증 평형이 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제주도에 무슨 중국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뭐 오줌 아무데나 놓고 뭐 애기 막 뭐 이렇게 막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클릭수를 높여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클릭수 높여갖고 자신들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하는 거지. 잘 보세요. 정말 중국은 그렇게 특수한 나라인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을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80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해외여행이 막 풀렸어요.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어글리 코리안이었어요. 똑같아요. 귀포공항에서 담배 피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기내에서 양말 벗고 있고 저기 뭐 문화재 이런 데다가 막 이름 쓰고 누구야 사랑해 뭐 하트 쓰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세계 여러 곳곳에 나가서 하는 행위와 우리가 과거 80년대 했던 행위가 똑같아요. 이게 양비론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 그게 특정 국가의 행위에만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그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정말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있겠냐고요. 그리고 정말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가서 돈 쓰고 가겠어요? 제주도 와서? 아니죠. 더 좋은 데 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트럼프 사진을 넣으려고 하다가 괜히 또 초상권 침해 될까봐 네. 여기가 도라이의 어떤 대명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보다는 트럼프처럼 국제사회의 어떤 불가측한 행위를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되는 그 순간 내부적인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정말 그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결과일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있냐? 과거 여러분들 냉전 아시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있었던 이데올로기 체제, 이런 갈등과 대립. 이제는 이런 이념, 체제,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과 규범 수립 이런 차원에서 경쟁과 갈등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선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따라오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세력 전이를 통해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봉쇄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커브 추월 전략을 썼던 중국이 이제는 차선 변경을 한다는 거죠.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동계 스포츠가 뭐죠? 스케이팅. 뭐 그 중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 자, 우리는 외국 선수들에 비하면 몸집 체구도 작고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주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얘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코너 돌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스피드로 코너 돌면서 추월하는. 미국이 사실은 그런 전략을 폈던 거죠. 왜? 미국이 이미 앞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 막아버리니까. 옛날에 오노가 뭐 액션 해갖고 우리가 금메달 못 땄듯이 미국이 앞에서 다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국이 아예 있었던 차선을 다 바꿔서 새로운 차선을 변경한 거예요.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겠다. 이게 중국 도로라는 거거든요. 중국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앞서 말씀드린 1대1로 전략도 사실은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반대되는 이쪽 지역,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아우르는 그 지역을 새로운 자신들의 길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차선 변경 전략이라고 명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기술 갈등이 중요하냐? 이 기술 갈등 시작이 2018년도 4월 3일날 시작됐거든요. 이때 막 중국 상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세를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부과시키고 여러 가지 이 화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우리나라도 LG가 막 화웨이 쓴다고 그래서 백도어 문제 이런 것들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국 제조 2025 분야와 겹치는 로봇 항공, 인공지능 이런 첨단 제조업에 중국 유학생들 비자도 다 스탑시키고 간첩들이 다 기술 빼내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왜 2018년 이때 시작을 했느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또 이거 좀 동영상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틀어야 되나?
예, 제가 올라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뭐 발견하셨나요? 어떤 특징 발견하셨나요? (2017년도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부터 양자역학, 의료재생에너지 등등등등 여러 영역에서 중국이 다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럼 미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무역이라는 수단,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미국에 중국 간첩들이 되게 많겠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겠죠. 간첩들은 소위 말하는 스파이들은 산업 스파이 포함해서 모든 산업 스파이들이 다 활동을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다 될까요? 우리 미국 무기 굉장히 많이 사주지만 기술 이전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군사 무기 차원에서 수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재래식 무기 차원에서. 그거 기술 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사과학기술연구소 만들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러시아, 그때는 소련, 그때 이제 흑곰 산업이라고 해갖고 그때 빌려준 차관 대신에 걔네들 무기 받아갖고 우리가 해체하고 다 연구해서 이제 기술력 가진 거죠. 우리 삼성, 현대 일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제품 사다가 그리고 일본인 다 보내서 다 기술 스스로 이제 막 분해해보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석사 때 일본을 처음 갔어요. 저도 약간 민족주의, 약간 애국주의 이런 게 있어서 일본 놈들 별로 막 안 좋아하고 막 안 갖고 그랬는데, 그때 일본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일본 같이 가자. 자신들 가이드 다 해주셨다 그래서 갔어요. 따라갔어요. 처음 제가 후쿠시마인가 거길 처음 벳부구나. 벳부를 처음 가서 세븐일레븐을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일본 놈들 역시 우리 거 다 베꼈구만. 제가 그랬어요. 그때 가니까 새우깡, 초코송이, 빼빼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이런 우리 거 다 베고 그랬대. 이래서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그 친구가 그러면서 원래 다 일본이 먼저 만든 거 우리가 갖다 왔다, 가져와서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친절하고, 일본은 선진국이구나, 진짜 배워야겠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주자니까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면서 머릿속에 심어오든지 뭐 좀 유출해서 갖고 다 하겠죠. 물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다 로열티가 이제는 WTO 관련돼서 로열티가 앞서 우리 짝퉁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다 지적 재산권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무가내로 이제 활용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거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후발주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 경지까지 올랐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 가지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니,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관세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중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중국 제조 20이라는 13호 기획부터 14호 기획까지 올해까지 이제 기본 전략이 핵심 부품, 글로벌 제조 강국, 세계시장 선도국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국이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강점 중에 하나는 얘네들의 어떤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통일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부가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부 부처 이름도 바꾸고 정책도 다 스탑시키고 새롭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물론 민주주의의 강점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일당 집정하에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정책의 안정적인 지속,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이 사실은 뭐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면 과거까지 가야 되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모택동이 지식인들을 다 말살시켰거든요. 하방시키고 이래서 그 이후에 지식인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 때 해외 유학도 막 보내고 얘네들이 지식 존중, 인재 존중이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과학기술의 기반을 막 만들어주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게 막 863 계획, 917 계획하고 쭉 해서 100인 계획, 1000인 계획, 만인 계획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유수 어떤 이 학자들을 막 기술자들을 돈 많이 주고 데려온다 그래서 인재 유출이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런 정책의 일관적인 쭉 추동을 통해서 인재를 흡수하고 얘네들이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야, 마냥 미국의 기술을 빼내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펴면서 그런 결과물들을 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린 그냥 얘네 과학기술 유출해갖고 훔쳐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AI 기술이라는 거는 이미 중국이 탑티어예요.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왜냐? 중국은 이게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좀 안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걸 잘 활용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없잖아요. 안면 인식, 이 지문, 얘네들이 온라인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다 정보를 수집해서 뭘 시킵니까? 딥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AI의 핵심은 이런 계속 딥러닝을 시키면서 정보가 확장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것들이 뚝뚝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딥시크가 뭐 기술을 훔쳤네 많이 이런 게 나오지만 그럴 정도로 얘네들이 연구소나 일반 대학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정책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중국과학원이라든지 중국과학기술부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준 연구기금 이 3위 체제가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5개국 과학기술 수준 추이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한테 따라잡혔고요. 미국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 넘버원이니까 갖고 있고 한국과 중국 기술 격차를 보면 이미 우주 행공, 인공지능 이런 데서 다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 다 뭐 뺐잖아요. 그만큼 우리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네트워크, 중국 네트워크 장비 이 5G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장비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하는 미국 내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AI까지 온 겁니다. 데이터 수집 능력 이걸 기반으로 한 응용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AI와 관련된 역량을 보면 이미 이런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11억 명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1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혹은 기타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계속 데이터를 학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AI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AI 대학이라는 것들을 전국에 1억 개 이상 막 만들려는 목표를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팅 능력,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AI 이 3대 영역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한번 보실게요. 요것도 동영상인데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AI가 중요한 건 이 공수 비대칭성, 이 안보와 관련된 것이 항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공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고 사회 혼란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딥페이크도 굉장히 가짜 뉴스 생산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프랙탈 구조라든지 데이터 의존이라든지 자율 알고리즘 여러 영역에서 이미 중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넘어서려면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사실은 미국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노든 사건 혹시 아세요? 2003년도에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어요. 왜 망명을 했냐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회 되시면 한번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스노든이라는 영화. 백도어 문제가 그때 막 심각했거든요. LG 아까 앞서 만든 LG U 플러스 우리가 중국 거 화웨이 거 쓴다 막 이럴 때 막 국내에서 백도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백도어라는 건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문이 하나인데 다 아는 문 말고 그 문을 설계한 사람이 자신만 알게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겨 놓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저 문이 고장나서 이 전체를 다시 수리를 해야 될 때 자신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미국은 이미 다 하고 있었고 알고 있고 해봤기 때문에 중국이 5G를 통해서 그런 미국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해킹할 수 있고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고리즘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보 다 나오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 거 또 정보 제공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이익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인식은 어떻게 다르냐? 중국은 이미 전략적 경제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국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쿼드, 치포 등등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수단, 거기에 대응해서 북중러 연합,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그 다음에 1대1로 RCEP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강대강으로 지금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국의 전략적인 확장이 전략적 과잉 상태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단순히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략적인 이익 갈등만 하냐? 아니죠. 가치 이익 갈등도 있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 앞서 말씀드린 신냉전이라는 그 이전 냉전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양극단에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중국의 아픈 소인 대만 문제, 그리고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그래서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중국의 어떤 영토 침범, 핵심 국가의 핵심 이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랑 외교라는 워리어 울프레이 전랑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국가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가치 이익 갈등, 그리고 규범. 미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의 규범 말고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선을 변경을 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그래서 티포텟이라고 하는 맞대응 전략을 하는 거죠.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로는 존버하는 거죠. 지구전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면서 디커플링을 늘 탈중국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탈중국화는 어렵다는 거죠. 앞서 말씀대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중국화는 어렵고, 그래서 브로드 디커플링 아니면 파티션 부분적으로 디커플링 전략을 펴면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강대국 정체성을 규정을 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강대국, 그래서 신형 국제관계라든지 대국 외교,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경쟁국으로 규정을 해서 경쟁, 협력, 견제의 가짜 친구.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면 동맹관계를 맺겠지만 얘가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친구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가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경쟁관계. 그래서 가짜 친구 관계.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정체성이 변화돼서 갈등이 촉발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하는 1대1로 이런 것들, 대만 문제 인권 같이, 그래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과 중국,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우인가요? 새우는 너무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돌고래까지 얘기해요. 중경국을 얘기합니다. 약간 스마트한, 굉장히 똘똘하잖아요, 돌고래가. 그래서 우리는 돌고래지만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워낙 강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약간 민족주의, 애국주의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을 평가해 보면 여러분들 한국 전쟁 이후에 약 한 70 몇 년, 76년, 77년간 한국의 발전한 걸 잘 보세요. 지금 경제 한 12, 13이고 물론 좀 떨어졌지만 그리고 핵을 뺀 재래식 무기 보면 6위, 7위 하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엄청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뚝 떼서 유럽에다 딱 갖다 놓으면 독일 여러분들 세계대전 막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그 정도에 걸맞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요 조그만 그것도 분단돼 갖고 요 남한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통일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가정이지만 북한에 있는 그런 자원, 인구, 시장 이런 것들 하면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은 통일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 자신들이 옆에 강대국이 오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와 현실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패권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는 입장.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길, 중국 도로라는 것들 만들고 중국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방식을 이용할 거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 너네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얘네는 그런 계획하에 있는 건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호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상대방의 눈치 못 채게 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성은 뭐예요? 되게 가진 게 많아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은 진짜 애증의 삼각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니까 우리한테 우방국으로서. 근데 중국은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중국이란 어떤 거냐? 미중 강대국 파워게임 속에서 중국,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중국, 그리고 경제적 이익 실현 대상으로서의 중국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강점은 뭐냐? 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 우리가 중국처럼 기업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통해서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거 수입 안 한다고 기업한테 강제로 수입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체제.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 얘네들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의 어떤 기조로 갖고 있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니네 내정 불간섭 하지 마.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성화시켜야 되나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원칙과 기본을 잘 세워야 된다. 그냥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제가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요 내용이 뭐냐면 헨리 존 테플이라고 대영 제국을 부사했던 시기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정치인이자 외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국도 없다.
우리한테 영원한 건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 이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창출이에요. 국가의 이익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그냥 하나의 국가 단위로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 당했을 때처럼. 자,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먹힌 이유가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야 필리핀 니네가 먹어, 우리 일본 조선 먹을게. 한국 전쟁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에치스라인이 딱 거버리니까 일본까지만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그러니까 옳다쿠나 소련 야 니네 전쟁해, 지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전략과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K로 시작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드 파워적인 차원에서 말고 소프트 파워적인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 김구 선생이 말했던 정말 우리가 문화 강대국으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가 있습니까?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고, 우린 결국 여러분들 같은 인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열심히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이제는 죄스러울 말이 됐는데, 기성세대들이 그런 열심히 한 노력들, 결과물들을 잘 활용을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을 저도 통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인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늘 지금 뭐 강남, 청담동, 뭐 어디 대치동 이런 데서 막 부모들이 막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의대 뭐 이런 걸 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빛을 볼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지, 또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굉장히 요새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궁금한 것들이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괜찮고, 아니면 최근 소식들과 관련해서도 괜찮고, 궁금한 점 있으면 혹시 손 들고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한국이랑 중국의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조력자라고 하셨는데,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핵을 들고 있는 나라는 먼저 성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중국이 함께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우리한테는 소위 말해서 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협을 주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은 거의 다 아사 직전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뭐 장마당이 들어서고 해외에서 이렇게 뭐 지금 뭐 파병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해서 돈도 들여오지만, 결국엔 그걸 유지 혹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노력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버퍼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완충지대. 한국이 만약에 통일을 해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가면 중국한테는 완전 목에다 그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저기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했을 때 막 중국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레이더 딱 키면은 중국의 손바닥처럼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두만강 강변에다가 말 우리 이 동맹 국가인 미군이 군사적인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예 거의 주둔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럼 버릴 수 없다는 걸 역으로 얘기하면,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익이라는 건 지금 잘 유지된 상태에서 이익이지 만약에 북한의 어떤 폭동 사태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런 안정이라는 건 불가측한 상황, 다른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사실 핵 빼고 야 다이다이 붙어, 재래식 전력으로 붙어. 그러면 북한 제 생각은 한 3일 만에 끝날걸요? 한국이 갖고 있는 천무 이런 거 뭐 그냥 막 벙커 버스터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 뭐냐?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맨날 불바다로운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우린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짜치죠. 왜? 우리가 뭐 아쉬워갖고 맨날 북한 눈치 봐야 되고 북한 뭐 신령하게 원조도 해줘야 되고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게 많으니까.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런 굴욕은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학자들 사이에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북한 방기, 그러니까 북한 포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예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서로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막 저기 막 광화문 가면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갖고 중국과 혹은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중국도 들어와야 돼요. 왜? 휴전 대상국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 관리 차원에서. 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이 어떤 거예요? 중조 우호 조약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인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사태가 발생됐을 때 서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중조 우호 조약에 따라서. 그게 아마 아직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륵이라고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뭔가 이익을 취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계륵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앞서 말씀드린 버퍼존으로서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했던 나라거든요. 중소분쟁, 국경전쟁. 그러니까 이게 이 삼각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가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뒤로 손잡고 있듯이 북한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교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의 그런 역할 분담. 엄청난 나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력으로는 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 배워야죠. 쟤네들이 어떻게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잘 줄타기를 하는지.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네. 있어요.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은데 네. 경제랑 안보를 좀 같은 틀 안에 놓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면 한국이 안보를 유지하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기술이 없을 때 그냥 열쇠로 문 잠가 놓고 다녔잖아요. 그 열쇠 이렇게 띡 해놓고 자르면 그냥 강도가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는 도어락 하잖아요. 도어락을 넘어서 지문 인식까지도 하잖아요. 안면 인식까지도 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거 못 쓰잖아요. 그런 기술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 경제적인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어떻게 잘 같이 연동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네. 마지막 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중이
심한데 뭐 중국이 아무리 급부상한다 해서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이제 나치 독일 그리고 소련, 일본, 소련 다 미국에 대항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네, 일본까지도. 예, 네.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과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좀 압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조차 무너졌는데 과연 중국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막 중국 되게 중요한 거, 중국과 관계 막 이런 얘기하면 친중파 아니야? 거기 더 나가서 요즘 빨갱이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 얘기해요. 만약에 너 미국과 중국 편 들어야 돼. 어느 편 들 거야? 그럼 전 미국 들어요. 왜냐면 미국 우리 동맹국가고 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미국이 좋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군사력이라든지 과학기술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특히 경제력은 미국이 세팅해 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중국도 올라타서 경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이제 화평연변을 하려고 이제 미국이 그런 세팅을 한 건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들, 인태 전략 소위 말하는 그걸 피해서 자신들이 새로운 어떤 루트를 건설하는 1대1로 전략, 해상 1대1로, 육상 1대1로를 만들고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것들을 자꾸 추동하고 거기엔 이제 디지털 기술, 신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중국 최근에 가보셨나요? 중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1년 전 중국 다르고 6개월 전 중국 다르고 3개월 전 중국 달라요. 뭔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뭐 장난스럽게 거지들도 QR코드로 돈 받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 뭐 대륙의 실수 여러분들 대륙의 실수 그 어디야 저기 무슨 기업이지 거기? 샤오미 거 보세요. 가심비 가성비 완전 좋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제 뛰어넘는다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영역에서 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는 양자역학까지도 나오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이어서 디지털 정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양자역학까지 중국은 이미 여러분들 유인우주선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정거장부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우주항공 이런 양자역학 그 모든 영역에서 이미 기술력을 축적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즘에 달러가 많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그 위안화를 국제화 더 시키기 위해서. 요거는 사실 제가 경제 전공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가장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달러가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 막 떨어지고 국채를 또 갖고 있는 중국이 또 팔면 더 떨어지고 그걸 또 매입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미 연방위원회에서는 그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어느 한 분야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분야의 얘기보다는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근데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미국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잘해보자라고 다시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파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의 기업 CEO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나라니까. 공화당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어쨌든 다음 선거에 자신들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좀 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의 약점 같은 거. 약점이라. 글쎄요, 다 약점은 있겠죠. 근데 어떤 약점을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약점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거나요? 중국은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니까 그 통제를 언제까지 가능하게 할까? 물론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2억 대가 넘는 CCTV가 있어요 중국에. 그리고 TNN이라고 하는 감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슈에옌이라고 슈에옌 공청이라고 하는 설한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3만 명 들어가 있는 그 종합체육관에서 얼굴 딱 하면 잡아낼 수 있고, 길을 함부로 걸으면 딱 얼굴 안면 인식해서 벌금이 딱 부과되고, 이런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인민들이 거부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가면 굉장히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11시, 12시 밤에 뭐 1시, 2시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중국 굉장히 공권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안정되어 있는 나라예요. 범죄 저지르면 도망 못 가요. 예를 들면 제가 칭화대에서 유학할 때 프랑스 학생이 한국 학생 성추행하고 도망갔어요. 국경에서 기차 타고 상해에서 내려서 바로 잡혔어요. 왜 가능하냐? 얘들은 표 살 때 신분증 다 내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굉장히 공권력 강한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건 우린 삼면이 바다를 어디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저기 중국 배 타고 넘어가거나 일본 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우린 주민등록번호 다 하면 다 나오니까. 네. 우리도 그만큼 안전한 나라지만 중국은 더 하죠. 이제 모든 안면 인식, 손 다 돼 있고. 네. 저는 여기 구강세포까지 다 뗐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면은 뭐 잘못하면 바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약점. 그리고 미국은 저는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지금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빈부격차도 강하고 특히 이런 지역마다 지역 격차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좋은 동네는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또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빈부 갈등, 옛날 LA 폭동 날 때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총기 문제,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중국도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불만이 생기면 그걸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워낙 뭐 거기는 엘리트 위주의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일 것 같고, 나머지 사회적인 불안정성 요인, 뭐 이민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더 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 그 미국의 대중국 수입세 그거 세금 인상에 대한 혹시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관세, 그러니까 대중 관세가 예, 한국에 영향을 끼치냐? 예. 어마어마하게 끼치죠. 지금 갑자기 환율 폭등해갖고 막 1,500원까지 갈 뻔했잖아요. 우리 IMF 때보다도 훨씬 더 막 높은 수준의 그런 달러의 영향마저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환율 영향마저도.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국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문제, 이런 것도 관세의 영향을 다 받죠. 세금이 올라가면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철강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중 관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궁금한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또 2부가 있거든요. 또 궁금하신 친구들은 2부 주제가 뭐죠? 아무튼 또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15분만 기다렸다가 또 다른 특강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훌륭하게 강의해 주신 저희 김상희 목사님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고